당신은 운명을 믿습니까? 아니면 이 인생이 그저 무의미한 우연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49년 인생 동안 저는 기적이라는 두 글자를 믿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포동 버스 터미널에서의 그 운명적인 오후가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백미러를 들여다보던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2024년 어느 가을날이었고 부산의 오후 햇살은 더 이상 따갑지 않고 꿀색으로 변해 낡은 건물들을 형용하기 어려운 우울함으로 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윤태주 지극히 평범한 15번 버스 운전기사입니다. 50을 바라보는 나이. 제 인생은 운전대와 잔돈, 그리고 스쳐 지나가 잊혀지는 승객들의 얼굴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 종점에 다다르자 버스는 점차 비어갔습니다. 저는 기지개를 켜며 뼈가 우드득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조촐한 저녁밥과 싸구려 소주 한 병을 생각했습니다. 특별할 것은 없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살아온 것처럼 모든 것이 지루했습니다. 마지막 승객이 요금을 내려고 지갑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거스름 돈을 준비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저는 1,000원짜리 7장을 세어 관성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시선이 우연히 운전석 옆에 붙은 볼록한 원형 백미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뒷문 서서 손잡이를 잡고 내릴 준비를 하던 남자는 저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제나 친척처럼 닮은 것도 아니고 우연히 닮은 사람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복사본이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볼 때 처지는 눈꺼풀 중간이 약간 튀어나온 콧날, 굳게 담은 입술의 두께까지. 심지어 저는 그 남자의 왼쪽 눈썹 위에 있는 작은 점까지 보았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면도할 때 보던 바로 그 점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저는 여기 앉아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거울 속 저 남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유령인가 아니면 과로로 인한 환각인가? 한도경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도 멈칫했습니다. 그는 볼록 거울을 들여다보며 뚫어지게 쳐다보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 서린 공포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의 발은 계단을 밟았지만 불에 데인 듯 다시 움츠러들었습니다. 낡은 버스 안의 공기는 갑자기 숨 막힐 듯 답답해졌고 중년의 두 남자 가슴 속에서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처럼 공회전하는 엔진 소리만 남았습니다. 잠깐만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텅 빈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천천히 저에게 걸어왔습니다. 저도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몸을 돌렸습니다. 낡은 운전석 의자가 끼익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는데 마치 운명의 비웃음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가 제 앞에 불과 몇 뼘 거리에 섰을 때 진실은 어떤 거울보다 더 적나라하고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물방울처럼 똑같았습니다. 같은 키 같은 체형, 심지어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눈가 주름까지 똑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목이 타들어가며 더듬거렸습니다. 혹시 부산 토박이신가요? 왜 이렇게 낯이 익죠?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낯이 익냐고요? 이건 제가 49년 동안 매일 봐온 얼굴이니까요. 도경은 침을 꿀꺽 삼켰고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쓰러질까봐 운전석 칸막이를 꽉 잡았습니다. 저는 평생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당신 얼굴이? 우리는 낯선 두 남자로서 깊고 깊은 비밀의 구덩이를 들여다보듯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저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외동아들이었고 가난하지만 사랑으로 키워진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설마 부모님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도경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지식인으로서의 침착함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안경을 쓰고 단정한 차림을 한 것으로 보아 저는 그가 회사원이나 공무원일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실례지만 그가 누가 들을까봐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저는 눈살을 찌푸렸고 심장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1975년 7월 3일입니다. 도경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더니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1975년 7월 3일 아침 8시 15분. 저는 운전석에서 벌떡 일어났고 낮은 천장에 머리를 부딪혔지만 아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태어난 시간까지 똑같다고요? 어머니는 제가 아침 8시 조금 넘어서 태어났다고 하셨어요. 밖에서는 터미널로 들어오는 다른 버스들의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만 제 귀는 멍해져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49년 제 인생, 제가 믿었던 과거, 제가 의지하며 살아온 뿌리가 바람 앞에 종이처럼 순식간에 위태로워졌습니다. 우리는 버스에서 오래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도경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상아색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도경, 부산시립도서관 사서.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그가 단호하지만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가 없어요. 저에게 전화하세요. 퇴근하는 즉시. 저는 명함을 들고 버스에서 내리는 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걷는 모습도 저와 똑같이 약간 앞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저는 의제털썩 주저앉아 다시 백미러를 보았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여전히 저였지만 이제는 소름 끼치도록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얼굴을 가진 또 다른 사람이 저 밖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가 모르는 더 많은 것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날들이었습니다. 저와 도경은 만났고 어린 시절 사진들을 비교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저는 시끄러운 자갈치 시장에서 자랐고 그는 은퇴한 교사 부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도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기심 많은 성격과 오랜 사서, 경력의 기술로 그는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기이한 우연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뭔가 더 거대하고 끔찍한 것이 숨겨져 있다고 느꼈습니다. 도경은 낡은 신문 마이크로필름이 보관된
도서관 지하에 틀어박혔습니다. 곰팡 내에 나는 종이 냄새와 시간의 먼지가 그를 감쌌습니다. 그는 75년 7월의 신문들을 돌려보고 또 돌려보았습니다. 3일, 4일, 5일. 그 시절에 정치 경제 뉴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이 빠질 것 같았지만 직감이 그에게 멈추지 말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다 그의 손가락이 1975년 7월 4일자 부산일보 하단 구석에 박힌 아주 작은 기사 위에서 멈췄습니다. 잉크는 흐릿하고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제목은 그의 정신에 치명타를 날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성은 산부인과 미등록 신생아 4명, 유기 발견. 넷 쌍둥이, 유기, 의혹, 충격. 넷 쌍둥이. 아이 4명. 넷 쌍둥이. 도경은 자정에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숨이 차 보였고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태주 씨, 당장 도서관으로 와요. 뒷문으로. 기다릴게요. 우리는 쌍둥이가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는 넷 쌍둥이입니다. 2명이 더 있어요. 우리 얼굴을 한 2사람이 더 밖에 있다고요. 그날 밤 2 중년 남자는 차가운 문서 보관실에 웅크리고 앉아 낡은 신문 복사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폭풍우 치는 밤 신생아 4명이 은밀히 은혜 집 보육원으로 옮겨져 짧은 기사였지만 비극을 담고 있었습니다. 왜 넷이었을까? 왜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 반세기 가까이 서로를 모른 채 살아야 했을까? 도경은 자신의 예리함을 발휘하여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와 유명한 가족 찾기 포럼에 글을 올렸습니다. 게시글 제목 1975년 부산 넷 쌍둥이 미스터리 생년월일이 같은 형제를 찾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똑같은 2 얼굴이 운명에 도전하듯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침묵 속에 흘러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운전을 했지만 정신은 딴 데가 있었습니다. 손님이 탈 때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기다림이 제 신경을 갉아먹었습니다. 혹시 나머지 2사람은 죽었을까? 아니면 해외에 살고 있을까? 아니면 인터넷을 전혀 하지 않을까 하지만 운명은 다시 수레바퀴를 돌렸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병리과에서 정민호 의사는 점심시간을 틈타 뉴스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현미경과 생체 조직 샘플에 바친 차갑고 독신으로 사는 남자였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감정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의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 이름 모를 고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그 게시물을 보았을 때 들고 있던 숟가락이 스테인리스 식판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 화면에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아니, 자신의 얼굴을 한 다른 2 남자였습니다. 그는 눈을 비비고 안경을 벗어 닦은 뒤 다시 썼습니다. 여전히 그 얼굴이었습니다. 생년월일 15년 7월 3일 아침 8시 15분. 민호의 손은 떨렸고 힘겹게 댓글을 입력했습니다. 저도 그 날짜 그 시간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병원 의사 정민호입니다. 연락주세요. 같은 시각 교회의 허름한 사회복지시설, 독거노인과 성인 장애인을 돌보는 곳에서 오세리는 야간 근무 후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헌신적이지만 말수가 적은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고아원에서 자라 부모 없이 스스로 생계를 꾸려온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가족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젊은 동료가 태블릿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세린 형님, 이거 보세요. 이 아저씨들 형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꼭 쌍둥이 형제 같아요. 세린은 대충 쳐다보고 넘기려 했지만 이내 그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심장이 아프게 조여왔습니다. 지난 49년 동안의 고독감이 순식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뿌리 없이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형제가 있었습니다. 피를 나눈 혈육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남겨진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했고 햇볕에 그을린 광대뼈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넷의 첫 만남은 밤 10시 부산역 근처의 은밀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내 남자가 들어서자 카페 직원은 하마터면 물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똑같은 내 얼굴 같은 나이 같은 체격, 다른 것은 옷차림과 분위기뿐이었습니다. 빛 바랜 옷을 입은 비바람을 맞은 운전기사 윤태주인 저. 금태 안경을 쓰고 단정하고 지적인 도경. 차갑고 예리한 의사의 분위기를 풍기지만 눈동자는 격렬하게 흔들리는 민호. 그리고 소박하고 고생스러워 보이며 손이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인 세린. 우리는 테이블 내 귀퉁이에 앉았습니다. 처음 5분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 심장 뛰는 소리, 그리고 서로를 탐색하는 눈빛만 있었습니다. 맞은편 사람을 보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 같았지만 그 거울은 천양지차인 서로 다른 운명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군. 민호가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고 콧날을 문질렀습니다. 저도 긴장할 때 자주 하는 버릇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의학적으로 일란성, 넷쌍둥이가 이렇게 닮을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하지만 일란성, 넷쌍둥이라면 그건 기적입니다. 아니면 조물주의 실수거나. 실수든 기적이든 우리는 이미 여기 앉아 있어요. 세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지만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평생 고아원에서 살면서 늘 부모님이 누군지 궁금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적어도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형제들이 있으니까요. 세린의 말에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도경은 가방에서 공들여 수집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는 낡은 신문 복사본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도경이 안경을 추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우리는 성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났고 이후 비밀리에 은혜 집 보육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문제는 왜냐는 겁니다. 그 당시 내 쌍둥이는 드문 일이었고 신문에 나고 축하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미등록의 6위라니요? 여기엔 뭔가 아주 큰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가 쓰레기처럼 버려졌다는 말입니까? 부모라는 사람들이 누구길래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죠. 그게 우리가 알아내야 할 일입니다.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우리 넷의 DNA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0% 확실한 과학적 증거를 위해서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일주일, 세린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49년을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대수겠어요. 하지만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도경이 문서 보관소에서 찾은 낡은 보고서에 작은 글씨를 가리켰습니다. 은혜집 보육원은 20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전 원장이 아직 살아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를 찾을 수 있다면 누가 우리를 거기로 보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흩어졌는지도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왜 내 형제가 함께 자라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서로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을까요? 누가 그런 권력을 가지고 그런 짓을 했을까요? 제 질문은 허공에 맴돌았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내 남자. 이제 보이지 않는 혈연의 끈과 과거의 어두운 비밀로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민호는 시계를 보더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일 제 병원에 와서 체열하세요. 그 후에 우리는 이 여정을 시작할 겁니다. 진실이 아무리 잔혹하더라도 마주할 용기가 있습니까? 저는 민호의 눈을 보았고 그것은 곧 제 자신의 눈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졌고 대신 호기심과 뿌리를 찾고 싶은 갈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더 잃을 게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누가 저를 낳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도요. 세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경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결정된 겁니다. 우리는 진실을 찾을 겁니다. 성은 산부인과와 은혜집이라는 이름부터 시작합시다. 우리는 밤이 깊어서야 헤어졌습니다. 부산의 밤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폭풍우 치는 밤에 갓난아이 넷이 서럽게 우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에서 한 여자의 그림자가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채로.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왜 우리를 버렸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굳은 결심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버스 기사 윤태주의 지루한 인생은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미스터리한 그림의 네 조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걸. 그것은 과거를 들쑤시고 잠자던 괴물들을 깨울 것이며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피가 피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나요?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깨우기 위해 아픈 뺨을 때린다는 것을. 나머지 세 형제를 찾은 것이 바로 그 뺨이었습니다. 그것은 반세기 동안 잠들어 있던 저를 깨웠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그분들도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에 불과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그 후에 우리가 발견한 것들은 똑같이 생긴 네 사람이 만난 것보다 1000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명예와 돈의 먼지 아래 묻혀 있던 비밀들, 그리고 사람 마음의 잔혹한 계산들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가 미스터리한 음목거리의 단서를 쫓아 1975년의 첫 번째 증인들과 마주할 때 말이죠. 모든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우리 네 남자에게는 마치 1세기처럼 길고 지루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운전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붐비는 서면 교차로에서 하마터면 신호 위반을 할 뻔했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며 운전대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승객들은 욕을 하고 경적 소리가 요란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 세 남자의 이미지만 가득했습니다. 민호, 도경, 세린. 낯선 이름들이지만 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 저는 계속 자문했습니다. 만약 결과가 틀리다면, 만약 그저 조물주의 우연한 일치라면, 그때 나는 기뻐해야 할까, 슬퍼해야 할까? 평온한 삶이 뒤집히지 않아 기뻐해야 할까? 아니면 막 찾은 형제들을 다시 잃어야 해서 슬퍼해야 할까?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금요일 오후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부산의 가을비는 대개 바다의 냉기를 몰고 와 뼛속까지 시리게 합니다. 우리는 부산대학교 병원 민호의 진료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소독용 알코올 냄새와 진료 기록, 서류 냄새가 진동하는 작은 방. 창밖에서는 비가 유리를 때리며 안에 숨 막히는 침묵을 깨뜨리려는 듯했습니다. 민호는 흰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얇은 종이 봉투일 뿐인데 왜 그리도 무겁게 느껴졌는지요. 그것은 49년의 비밀, 우리의 뿌리, 그리고 아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의사로서 가장 침착한 사람이었거나 적어도 그렇게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어 의사 가운 자락에 닦고는 다시 썼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의자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두 손을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도경은 눈빛으로 태워버릴 듯 봉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종이 찌는 소리가 찌익 하고 고요한 공간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민호는 결과지를 꺼내 복잡한 전문 용어들이 적힌 줄들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동공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99.9%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우리는 친형제입니다.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 이란성 내 쌍둥이입니다. 세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0에 가까운 남자의 울음소리는 너무 오랫동안 버려졌다가 이제야 집을 찾은 아이처럼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그는 굳은 살 박인 두 손에 얼굴을 묻었고 어깨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럼 진짜구나. 나에게 가족이 있어. 나에게 정말 가족이 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서 병원이 금연 구역인 줄 알면서도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라이터를 3번이나 켜야 했습니다. 매캐한 담배 연기가 폐로 들어오자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제 의심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조물주의 괴물인가 아니면 기적인가 한꺼번에 태어난 내 아이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왜? 도경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결과를 집어들고 숫자를 하나하나 삼킬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1975년에 내 쌍둥이는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마땅히 유명해지고 사회의 관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 감춰졌을까요? 왜 우리를 버렸을까요? 민호는 의자에 털썩 앉으며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의학적으로 그 당시 의료 환경에서 내 아이가 살아남은 건 기적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목숨을 살리기 위해 엄청난 공을 들였지만 동시에 우리 존재를 지우기 위해서도 그만큼의 공을 들였습니다. 지운다. 저는 그 단어를 중얼거리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죽기를 원했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도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경 너머 날카로운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우리가 죽기를 원했다면 태어났을 때 죽였겠죠. 이건 의도적인 분리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살기를 원했지만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도경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진동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부산 의료기록 보관소입니다. 제가 성은 산부인과에 대한 기록을 찾아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쪽에서 아주 이상한 것을 찾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빗속을 뚫고 시립도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도경이 앞장서서 우리를 지하로 고위 직원만 출입할 수 있는 제한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 곰팡 내 잊혀진 과거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늙은 직원이 먼지 쌓인 낡은 골판지 상자 옆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도경 씨, 노인은 똑같이 생긴 내 얼굴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어 눈을 비비고는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입니까? 자료를 보러 왔습니다. 도경이 길게 설명하기 싫다는 듯 빠르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상자를 우리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성은 산부인과에 남아있는 전부입니다. 한경만 원장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작년에 그 아드님이 모든 옛날 자료를 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진실이 밝혀져야 할 때가 올 거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진료 기록손으로 쓴 영수증들, 그리고 서류 더미 속에 파묻힌 짙은 붉은색의 작은 벨벳 상자가 있었습니다. 세리는 예민한 직감으로 손을 뻗어 벨벳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색이 바랜 은목걸이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펜던트는 단순한 원형이었지만 안에는 라틴 문자 하나가 아주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Why? 이거... 세린이 말을 더듬으며 떨리는 손을 옷깃 안으로 집어넣어 똑같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그가 49년 동안 차고 다녔던 목걸이 고아원 앞에 버려졌을 때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4개의 목걸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같은 디자인 같은 미스터리한 글자. 민호가 하나를 집어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비춰보았습니다. 수는이군요. 세공이 아주 정교해서 시장 물건이 아닙니다. 이 차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윤윤. 저는 제 성을 생각하며 대충 짐작했습니다. 아니요, 제 성은 한입니다. 도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정중이고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오오입니다. 세린이 이었습니다. 우리 성은 아닙니다. 도경이 추론했습니다. 현재의 성은 양부모님이 지어주신 겁니다. 이 화이차는 우리의 진짜 출생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친부모의 이름이거나 어떤 메시지일 겁니다. 저는 벨벳 상자 바닥에 끼워진 작은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필체, 많이 바랜 파란색 만년필 잉크, 1975년 7월 3일, 신생아 집중치료실 4호, 남아 4명, 외부의 비밀 요청, 야간의 이송, 외부의 비밀 요청. 저는 그 문구를 소리내어 읽으며 등골을 타고 흐르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누가 병원에 4명의 아이를
밤중에 옮기라고 명령할 권한이 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 아주 많은 사람이겠죠. 민호가 딱딱하게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면 70년대 부산 바닥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거나요. 도경은 나머지 서류들을 뒤적였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적혀 있네요. 수령처는 은혜집 보육원, 원장은 구상택. 그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다음 날 아침 우리 네 형제는 제 낡은 트럭을 타고 좌천동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우리 마음처럼 무거웠습니다. 은혜 집. 이름은 참 아름답게 들리지만 세린에게는 어린 시절의 슬픈 기억이 담긴 곳입니다. 그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은목걸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변했어. 우리가 구도심으로 들어서자 세린이 속삭였습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붉은 흙언덕이었고 판잣집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온통 고층 아파트네. 우리는 GPS가 가리키는 주소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눈에 들어온 것은 고아원이 아니라 거대한 이마트와 번쩍이는 간판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광고 음악이 우리가 품고 있는 엄숙함과 대비되어 귀에 거슬렸습니다. 놓친 건가? 저는 핸들을 내리치며 실망했습니다. 49년이나 지났는데 원형이 남아있을 리가 없지. 미리 포기하지 마요. 도경이 문을 열고 내리며 말했습니다. 장소는 변해도 사람의 기억은 변하지 않아요. 이 주변에 사는 노인들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는 마트 뒤편 아직 철거되지 않고 남은 낡은 집들이 있는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고층 건물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구멍가게 영인의 슈퍼라는 간판은 녹이 슬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안에는 허리가 굽고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낡아빠진 나무 의자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묵은 김치 냄새와 향 냄새가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세린이 목이 메인 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흐릿한 눈을 찡그리며 우리를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들고 있던 부채를 떨어뜨렸습니다. 늙은 외모보다 날렵하게 벌떡 일어선 할머니는 계산대 뒤로 물러나며 계속 성호를 그었습니다. 귀신이 나타났다. 할머니는 두려움에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넷이나, 어떻게 똑같은 놈들이 넷이나 있지? 할머니, 저희는 사람이에요. 제가 앞으로 나서며 할머니의 두려움을 없애려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는 옛날 은혜집 보육원을 찾고 있어요. 할머니는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나머지 셋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눈에 서린 공포가 점차 극도의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은혜집, 저기 마트 자리에 있었지. 할머니가 밖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여기서 60년을 살았어. 기억나. 아주 잘 기억나지. 75년에 끔찍한 폭풍우가 치던 밤 구급차가 이 골목으로 요란하게 들어왔어. 사람들이 구 원장이 버려진 갓난아이 넷을 한꺼번에 거뒀다고 수군거렸지. 구 원장님.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분 살아계신가요? 구상택 원장 말이야. 그 양반 참 좋은 사람이야. 평생 덕을 쌓았지.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진정하고 우리에게 낮은 플라스틱 의자를 권했습니다. 그 양반 많이 늙었어. 정신이 오락가락해. 자식들이 교회에 있는 성모 요양원으로 모셨다고 들었어.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우리를 다시 자세히 보더니 속삭였습니다. 자네들,
자네들이 그 해에 내 아이들인가 세상에 이렇게 컸어. 그때는 다들 이 내 아이가 불길한 징조라서 버려졌다고 했어. 하지만 구 원장은 아주 아꼈지. 하늘이 주신 복이라고 했어. 할머니 혹시 누가 저희를 데려왔는지 기억나세요? 도경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주 비밀스러웠어. 번쩍거리는 검은색 승용차, 아주 고급 차였다는 것만 알아. 그 시절에 그런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은 몇 없었으니까.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있었어. 할머니는 벽에도 귀가 있을까? 두려운 듯 목소리를 속삭임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가끔 밤의 선녀처럼 예쁘지만 얼굴이 아주 슬픈 젊은 여자가 이 담벼락 모퉁이에 숨어서 보육원 안을 들여다보곤 했어. 아주 서럽게 울었지. 한 번은 그 여자가 은목걸이 몇 개에 입을 맞추고 담장 넘어 마당으로 던지는 걸 봤어. 세린이 가슴 앞에 목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은목걸이. 그래. 할머니가 확신에 차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가 기사가 딸린 차를 타고 갔던 게 기억나. 근데 그 차에 자를 멋지게 쓴 로고 같은 게 붙어 있었어. 단서는 다시 Y자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할머니께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리고 간식이라도 사드시라고 약간의 돈을 남긴 채 서둘러 성모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성모 요양원은 도시의 소음과 완전히 격리된 조용한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은행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었고 노란 낙엽이 마당 가득 떨어져 있어 낭만적이면서도 쓸쓸한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인생의 마지막 정거장 기억과 현실이 뒤섞이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3과 8호실을 찾았습니다. 이곳의 소독약 냄새는 민호의 병원보다 더 독했습니다. 하얀 시트가 깔린 싱글 침대 위에 피골이 상접한 깡마른 노인이 얕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상택, 우리의 첫 번째 양아버지, 그 비바람 치던 밤에 내 생명을 받아준 분이었습니다. 간호사는 그가 알츠하이머 말기라 기억이 오락가락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 속에 산다고 했습니다. 세린이 조심스럽게 침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검버섯이 핀 노인의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원장님, 아버지. 세린이 나직이 불렀습니다. 노인이 몸을 뒤척이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탁하고 초점 없는 눈이 천장을 향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돌려 세린을 보았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민호 도경이 함께 다가가 침대를 둘러싸고 섰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노인의 눈이 갑자기 크게 떠졌습니다. 동공이 수축했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애쓰며 소리 없는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넷, 넷. 그가 쉰 목소리로 말하며 주름진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희들 돌아온 거니? 네, 저희 왔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저희 다 컸어요. 아버지, 저희 기억나세요? 구 노인은 떨리는 손을 뻗어 세린의 얼굴을 만지고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꿈이 아니야, 꿈이 아니야. 그날 밤 비가 많이 왔어. 천둥 번개가 치고. 아버지, 도경이 본론을 물었습니다. 누가 저희를 데려왔나요? 그 여자는 누구였나요? 노인은 갑자기 몸을 움츠리며 늙은 얼굴에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그는 악령을 쫓듯 손을 마구 휘저었습니다. 안 돼. 말하지 마. 그들이 죽여. 그들이 다 죽여. 누가 죽여요? 아버지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 제가 그의 어깨를 잡고 안심시켰습니다. 노인은 숨을 몰아쉬며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 여자, 그 아가씨. 아가씨가 내 발 밑에 무릎을 꿇었어. 아가씨가 말했어. 원장님, 제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아버지가 아이들을 죽일 거예요. 아버지는 괴물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아가씨요? 세린이 다그쳐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노인은 기억의 젤을 뒤져 이름을 찾으려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뭐요? 민호가 귀를 그의 입에 가까이 댔습니다. 영. 노인은 마치 참회하듯 그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서지영, 그룹, Y. 그리고 그는 기절하듯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생체 신호가 불안정해지자 간호사가 달려와 우리를 내보냈습니다. 우리는 복도에 서서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서지영. 낯설면서도 익숙한 이름. 그리고 노인이 언급한 Y자 할머니가 묘사한 승용차의 로고. 서지영. 도경이 중얼거리더니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빠르게 검색했습니다. 도경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우아하고 고상한 중년 여성이 미술 전시회 리본 커팅을 하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린과 똑같은 깊고 슬픈 눈 민호와 똑같은 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가 서지영, SJNY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고 서태성 그룹 회장의 무남 동료. 우리 어머니. 저는 땅이 꺼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재벌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중년 남자 넷 가난한 버스 기사, 고아원 출신 사회복지사 말단, 사서 공무원 지방병원 의사. 우리가 부산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의 자손이라니요. 이건 황금 시간대 드라마보다 더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경의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고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여보세요. 한도경 씨 맞습니까? 굵고 단호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접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배동팔 변호사입니다. 당신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압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방금 성모 요양원을 떠난 것도 압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경계했습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도경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을 돕고 싶습니다. 배 변호사는 억눌린 증오가 담긴 말투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의 적은 곧 나의 적이기도 하니까요. 서지영의 이력에 있는 공백의 8년에 대해 아십니까? 공백의 8년이요. 그렇습니다. 1975년부터 1983년까지 서지영은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림 한 점, 공식 석상 한 번 없었죠. 사람들은 유학 갔다고 소문냈지만 진실은 훨씬 끔찍합니다. 오늘 오후 5시에 달맞이 고개 카페에서 만납시다. 상류층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리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뚜뚜 소리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머니를 찾으면 눈물 젖은 상봉을 하고 모자가 서로 끌어안고
울며 이야기를 나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깊이 파고들수록 소름이 끼쳤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의 탄생은 기쁨이 아니라 지워야 할 치욕이었습니다. 저 권력 있는 여인 우리 어머니는 과연 우리를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그녀도 공범이었을까요? 그리고 저 배 변호사는 누구일까요? 왜 우리 행적을 그렇게 잘 알고 있을까요? 잔잔한 강물 같던 제 인생이 이제 폭포를 향해 직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형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 속에서 저와 똑같은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노와 진실에 대한 갈망의 불꽃. 상대가 재벌 그룹이라도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워야 한다 해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왜 우리는 버려졌는가? 다음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가 배 변호사를 만나 서씨 가문의 가장 어두운 장막을 걷어낼 때 말이죠.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돈의 잔혹함에 몸서리치게 만들 테니까요. 달맞이 고개 카페는 바다가 정면으로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위태롭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부산 상류층의 데이트 명소로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버스 기사는 평생 서민 식당이나 연기 자욱한 길거리 포장마차나 익숙하지 이런 곳에 발을 들이니 무척 낯설었습니다. 우리 네 형제는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으려 애썼지만 숨길 수 없는 고단함과 남루함이 배어 나왔습니다. 우리는 백조무리의 길 잃은 까마귀들 같았습니다. 배동팔 변호사는 벨벳 커튼이 쳐진 구석진 자리에 이미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상상했던 권력 있는 변호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번쩍이는 검은 정장도 비단 넥타이도 없었습니다. 그는 어깨가 해진 가죽 재킷을 입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눈빛은 면도날처럼 날카롭지만 형용할 수 없는 우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깔끔한 서류 대신 어지러운 종이, 뭉치와 담배꽁초가 가득한 재떨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 왔나? 그는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담배를 길게 빨아 허공에 연기를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앉게. 앞으로 들을 이야기는 유쾌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배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도경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언론이 절대 보도하지 않는 서지영의 양력이야. 잘 보라고. 도경이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와 세린이 가까이 다가와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배동팔의 태도를 살폈습니다. 1975년 배 변호사가 지옥에서 울려오는 듯한 낮고 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서태성 그룹 회장의 금지옥엽 외동딸 22살 서지영이 갑자기 사라졌지. 보도자료에는 폐병 치료차 미국으로 유학 갔다고 했지만 사실 그녀는 한국을 반 발자국도 떠나지 않았어. 그럼 어디 있었죠? 세린이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금정산에 있는 사설 정신병원. 배 변호사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8년 동안 1975년부터 1983년까지 8년 동안 감금당하고 약물 주사를 맞고 전기 충격을 당했어. 이유는 단 하나, 그녀가 아버지가 용납하지 않는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들 넷을 한꺼번에 낳았기 때문이지. 저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미쳤었다고요? 아니면 사람들이 미치게 만든 겁니까? 서태성 회장은 잔인하고 미신을 믿는 사람이었어.
배 변호사가 계속 말하며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그는 내 쌍둥이가 불길한 징조이자 가문의 몰락이라고 믿었어. 괴물, 짐승 새끼들. 그게 그가 너희들이 태어났을 때 부르던 말들이야. 그는 그날 밤 그 화근을 당장 처리하라고 명령했지. 처리. 민호가 몸서리 쳤습니다. 죽이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하지만 서지영이 죽음을 담보로 위협했어. 그녀는 분만실에서 자기 목에 칼을 대고 아버지가 아이들을 건드리면 대동맥을 끊어버리겠다고 협박했지. 결국 서태성이 물러섰어. 그는 너희들을 살려주는 대신 조건을 걸었어. 서지영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 그리고 그녀는 세뇌를 위해 자기가 낳은 아이들의 존재를 잊기 위해 갇혀야 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어머니가 그 고통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낳자마자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젖 한 모금 물려보지도 못하고 생이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얀 벽 속에 갇혀 매일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을 잊기 위해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를 돕는 겁니까? 제가 배동팔에게 대놓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변호사니까 서씨 가문을 건드리는 게 자살 행위라는 걸 잘 알 텐데요. 돈을 원합니까? 배동팔은 씁쓸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갓난아이를 안고 슬픈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야. 이분도 서태성의 피해자였지. 그 사람 개인 비서였는데 나를 임신하자 그자에게 짓밟히고 버려졌어. 나는 그 가문에 대한 증오심으로 자랐어. 그들의 범죄 증거를 모으는데 평생을 바쳤지. 너희를 돕는 건 곧 내 복수를 돕는 거야. 알고 보니 그랬군요. 적의 적은 친구입니다. 인생의 파도에 떠밀린 우리 같은 불행한 사람들이 같은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배 변호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태성은 죽었지만 그의 유산은 남아있어. 현재 서지영은 명예를 회복하고 유명 화가가 되었지만 실권은 그녀가 나중에 낳은 두 자녀 서나영과 서준영에게 있어. 너희에겐 아버지가 다른 동생들이지. 나영은 그룹 부회장, 준영은 재단 상임이사. 그 두 놈은 진짜 상어들이야. 갑자기 튀어나온 촌놈 형님, 넷이 수천억 재산을 나누러 오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돈 필요 없어요. 세린이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어머니만 있으면 돼요. 순진하군. 배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의 세상에 가족에는 없어 이익만 있을 뿐이지. 너희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명성과 재산에 가장 큰 위협이야. 그들은 어떻게든 너희 입을 막으려 할 거야. 심지어 죽여서 입막음할 수도 있어. 배 변호사의 경고에 방 안 공기가 영하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죽여서 입막음 이 시대의 말입니까? 하지만 그의 확고한 눈빛을 보니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경이 지식인의 침착함을 되찾으며 물었습니다. 내일 배 변호사가 고급 초대장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서지영의 회고전 50년의 기억,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개막해. 그녀가 거기 올 거야. 자식들이 맞기 전에 그녀에게 접근할 유일한 기회지. 그녀의 그림을 잘 봐. 화가는 보통 작품 속에 비밀을 숨기거든. 그녀가 남긴 메시지를 찾으면
그녀와 마주할 무기를 얻게 될 거야. 다음 날 부산 시립미술관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기자들, 비평가들, 드레스를 차려입은 상류층 사람들. 우리 네 형제는 군중 속에 섞여 최대한 몸을 숨겼습니다. 전시실에 들어서자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그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어둡고 우울한 색채들, 일그러지고 뒤틀린 형상들, 우리는 초기 작품 전시구역을 지났습니다. 그러다 넷 모두 가장 중요한 위치에 걸린 대형 유화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작품명 네 개의 이지러진 달, 1984. 그림은 별 하나 없는 칠흑 같은 밤하늘을 그렸습니다. 오직 네 개의 이지러진 달만이 내 귀퉁이에 매달려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네 개의 달이 모두 향하고 있는 그림의 중심을 자세히 보면 떨리는 붓터치로 그려진 흐릿한 형상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뻗어 하늘을 안으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맨 아래 구석 평범한 서명 대신 그녀는 잡초 속에 섞여 보이게 아주 작은 글자를 써놓았습니다. 민호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목걸이에 있는 Y자와 똑같아요. 저기 봐. 세린이 기억의 벽이라는 다른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수많은 세로선들이 감옥의 쇠창살처럼 보이는 추상화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세어보면 선 뭉치마다 정확히 4개의 굵은 선이 있었습니다. 숫자 4가 강박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그렸습니다. 붓터치 하나하나로 지난 50년 동안 마음속으로 우리 이름을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정각 오전 10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메인 홀을 채웠습니다. 서지영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아름답지만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젊은 여자가 밀고 있었습니다. 분명 나영일 겁니다. 그 뒤를 오만한 표정의 말쑥한 중년 남자가 따랐습니다. 준영이군요. 어머니는 사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백발은 높게 틀어 올렸고 옅은 화장을 했지만 고통의 주름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검은 벨벳 드레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했지만 손은 주머니 속에 무언가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분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던 분이 알고 보니 가장 고통스런 방식으로 저를 가장 사랑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녀가 연단으로 올라가자 군중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여전히 기품이 있었습니다. 이 전시회는 저의 고해성사입니다. 반세기 동안 맞추려 노력했던 기억의 파편들입니다. 잃어버려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저는 여전히 그리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네 형제는 서로를 보았습니다. 도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입니다. 우리는 군중을 헤치고 어둠 속에서 나와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밀치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똑같이 생긴 내 남자가 성벽처럼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앞줄 가까이 갔을 때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왜 저렇게 똑같이 생겼지? 왜 저 사람들은 꼭, 네.
말을 이어가던 서지영이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마이크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음을 냈습니다. 그녀가 우리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그녀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으며 두 손을 앞으로 뻗었고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장내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우리의 내 얼굴은 바로 그녀의 남성 버전이었습니다. 그 코, 그 눈, 그 입. 유전자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 세린이 거리가 있었지만 무심코 불렀습니다. 나영과 준영은 즉시 이상 징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어머니 앞을 가로막아 시야를 차단했습니다. 경호원, 어디 있어? 이 사람들 끌어내. 준영이 우리에게 삿대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스토커들이야 미친놈들이라고 5-6명의 건장한 경호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거칠게 뒤로 밀어냈습니다. 우린 스토커가 아니야. 제가 몸부림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저분의 아들이야. 어머니가 우리를 보게 해줘. 사기꾼들. 나영이 소리쳤고 예쁜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준영 오빠 말고 아들이 어딨어. 당장 끌어내. 하지만 서지영은 어머니의 초인적인 힘으로 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비명이었습니다. 멈춰. 내 자식들에게 손대지 마. 장내가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경호원들조차 놀라서 손을 놓았습니다. 지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우리를 가리켰습니다. 윤, 한, 정, 오. 그녀가 우리의 현재 성을 부르는 걸까요? 아니요, 세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됐어. 다 모였어. 그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것을 비췄고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목걸이였습니다. 5번째 목걸이. 역시 자가 있었습니다. 연년.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엄마의 연어보, 엄마의 연결. 알고 보니 이자는 연유한, 인연 연결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에 인연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동적인 순간 비극이 닥쳤습니다. 서지영이 왼쪽 가슴을 움켜쥐더니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휠체어에서 쓰러져 차가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엄마, 엄마. 나영과 준영이 소리쳤습니다. 구급차 불러 빨리. 우리가 달려가려 했지만 준영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눈은 우리를 잡아먹을 듯 사나웠습니다. 꺼져. 너희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됐어.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너희 다 죽여버릴 거야.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미술관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지영 씨를 실어 갔습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저는 그녀의 눈이 여전히 우리를 찾으려 뒤를 돌아보는 것을 보았고 은목걸이를 꽉 쥔 그녀의 손이 절망적으로 우리를 향해 뻗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급차 문이 쾅 닫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며 부산 아침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수궁어리는 군중 속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찾았고 동시에 단 5분 만에 그녀를 잃었습니다. 민호가 일하는 부산대학교 병원, 얄궂게도 지영 씨는 그곳 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에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VIP 구역은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엘리베이터부터 병실문까지 빽빽하게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 병원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VIP 환자에게 난동을 피우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일시 정직되었습니다. 돈의 권력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SJ그룹의 전화 한 통에 병원장은 고개를 숙이고 명령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1층 대기실에 쭈그리고 앉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뉴스는 소셜미디어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충격 스캔들, 낯선 남자 4명, 사생아 자처하며 서지영 전시회 난동 심장마비 유발, 재벌가 협박 음모 의혹, 사기꾼 사인의 정체 운전기사, 사회복지사, 사서 타락한 의사. 이것이 언론이 뽑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드라마 자극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비열한 꽃뱀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SJ그룹의 변호사, 법조계에서 사냥가로 유명한 자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접근 금지 명령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잘 들으시오.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서지영 씨 방형 100m 이내에 얼씬거리거나 SNS에 헛소리를 짓거리면 스토킹 명예훼손 상해 혐의로 고소할 겁니다. 형량이 가볍지 않을 거요. 우린 DNA 검사 결과가 있어. 도경이 책상을 치며 일어났습니다. DNA. 변호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검사 샘플은 누가 증명합니까? 여기 정민호 의사입니까? 당신들 패거리 중 한 명, 법정에서 그 종이 조각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이 샘플을 바꿔치기 했다, 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면 그만입니다. 당신들은 서민이고 우리는 전문가 팀이 있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는 제 얼굴에 가까이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 돈이나 받고 꺼지는 게 최선입니다. 헛된 꿈 꾸지 마십시오. 혈육 상류층에서 혈육은 상속권이 있을 때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서태성 회장이 미처 치우지 못한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는 두툼한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지고 나갔습니다. 저는 돈 봉투를 보았습니다. 큰 돈이겠죠. 인생을 바꾸고 새 집을 사고 늙어서까지 편하게 살 수 있는 돈. 하지만 세 형제의 눈을 보자 저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진 건가요? 세린이 목소리가 갈라져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저 안에 계시는데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손 한번 못 잡아보고 아니 제가 돈 봉투를 찢어 5만 원짜리 지폐들이 병원 바닥에 흩날리게 던지며 말했습니다. 우린 지지 않았어. 우린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야. 저는 민호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넌 여기 의사잖아. 이 병원 구석구석 다 알지. 중앙 엘리베이터 안 통하고 VIP 구역으로 가는 길 없어. 민호가 고개를 들었고 안경 너머 눈에서 결의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기술 통풍구와 의료 폐기물 운반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잡히면 진짜 감옥 갑니다. 평생 후회하는 것보다 감옥 가는 게 낫지.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우린 침입한다. 이게 마지막이라 해도 나는 어머니에게 우리 네 아들이 한 번도 어머니를 원망한 적 없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 감사하다고 그리고 용서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그리고 어머니의 머리카락이나 손톱 샘플을 채취해야 해. 도경이 덧붙였습니다. 그의 논리적 사고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저들이 부인할 수 없도록
제3자가 입회한 직접적인 DNA 샘플이 필요해. 여러분, 오시를 바라보는 아저씨 넷이 액션 영화처럼 스파이 놀이를 해야 한다니 상상이 되십니까? 하지만 모성애는 세상에서 가장 미친 동력입니다. 오늘 밤 부산대학교 병원은 상상도 못할 상봉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병실 안에서 서지영이 깨어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효자들, 나영과 준영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내 형제에 대한 진실을 묻고 그녀의 입을 영원히 막기 위해 더 잔인한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입니다. 법이 아니라 목숨을 건 전쟁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 내 콘놈들이 돈과 권력의 벽을 넘어 어머니 곁에 마지막으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야기의 가장 슬프지만 가장 장엄한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병원 통풍구로 기어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비좁고 먼지 투성이에 소독약 냄새가 진동합니다. 하지만 우리 50대 아저씨 넷에게는 그곳이 천국, 어머니가 누워 계신 곳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켰습니다. 병원은 잠들었고 의료기기의 파란 LED 불빛만이 유령 반딧불이처럼 깜빡였습니다. 민호가 앞장섰습니다. 그는 통풍구 지도를 손바닥 보듯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린이 맨 뒤에서 천식 때문에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다 왔어요. 민호가 속삭이며 통풍구 덮개 앞에서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바로 아래가 VIP 게1호실이었습니다. 저는 틈새로 눈을 갖다 댔습니다. 방은 5성급 호텔처럼 넓었습니다. 서지영은 침대에 꼼짝 않고 누워 있었고 주변에는 기계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소름 끼치게 한 건 그 기계들이 아니라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화였습니다. 나영과 준영이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걱정이나 슬픔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영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준영은 산소통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깬 거 맞지? 나영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자는 척 그만해. 의사가 고비 넘겼다고 했어. 지영 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지친 눈이었지만 강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너희들 원하는 게 뭐냐? 여기 서명해. 나영이 서류를 어머니 가슴 위에 던졌습니다. SJY 재단의 모든 지분과 경영권을 나랑 준영 오빠한테 넘긴다는 양도 각서야. 그리고 서시성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 상속권에서 제외한다는 새 유언장이고. 너희들 그 내 오빠가 그렇게 무섭니? 지영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돈을 원하지 않아 그저 어미를 원할 뿐이야. 엄마 너무 순진해. 준영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놈들의 존재는 오점이야. 엄마가 버려진 사생아 넷을 낳았다는 걸 언론이 알면 그룹 주가는 곤두박질 칠 거야. 외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기업이 엄마 손에서 무너지는 꼴 보고 싶어. 그 기업은 내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거야. 지영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서명 안 해. 진실을 공표할 거야. 내 아이들을 받아들일 거야. 모든 걸 잃는다 해도 난 달게 받겠다. 엄마 미쳤어. 나영이 씩씩거렸습니다. 그까짓 거지 같은 놈들 내 때문에 우리 미래를 망치겠다고. 준영이 산소 밸브로 다가갔습니다. 그가 조절 밸브를 줄였습니다. 인공호흡기 소리가 삐, 삐
느려지며 경고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죽으면 준영이 소름 끼치도록 잔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행 상속법상 모든 건 어차피 우리 거야. 그리고 그 비밀은 영원히 묻히겠지. 선택해 서명하고 남은 인생 조용히 살든가 아니면 오늘 밤 편안하게 가시든가.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저게 친자식입니까? 비단결 속에서 자라고 좋은 교육을 받은 자식들이 돈 때문에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있다니요. 안 돼. 세린이 통풍구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비명소리에 두 불효자식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천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뭐야 저거. 제가 통풍구 덮개를 힘껏 걷어찼습니다. 쾅 철망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네 형제는 결사대처럼 뛰어내렸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일었습니다. 너희들, 준영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어? 네가 짐승 같은 짓 하는 걸 막으려고 제가 달려들어 준영의 얼굴을 정통으로 때렸습니다. 49년의 분노가 담긴 주먹이었습니다. 그는 나가떨어지며 약장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민호는 재빨리 달려가 어머니의 산소 밸브를 조절했습니다. 어머니 숨 쉬세요. 힘내세요 어머니. 도경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는 아까부터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두고 있었습니다. 다 찍었어. 너희는 이제 끝이다. 나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도경의 전화기를 뺏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지원해놔. VIP 병실 안에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부서지는 소리, 비명소리가 울렸습니다. 밖에서 경호원들이 소리를 듣고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저놈들 잡아. 준영이 엉금엉금 기어 일어나 입가에 피를 묻힌 채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바닥에 제압당했습니다. 늙은 남자, 넷이 어떻게 전문 경호원들을 이기겠습니까? 제 얼굴은 차가운 바닥에 눌렸고 팔이 뒤로 꺾여 비명이 나왔습니다. 그냥 죽여버려. 준영이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다 죽여. 놈들이 침입해서 협박하다가 몸싸움 벌인 걸로 위장해. 바로 그때 약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멈춰라. 서지영이 산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일어나 앉아 두 막내 자식을 불타는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형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녀가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혀 깨물고 죽을 거다. 그리고 죽기 전에 이미 배동팔 변호사에게 예약 이메일을 보내놨다. 거기엔 너희 외할아버지의 탈세 자금 세탁 증거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지난 5년 동안 공금을 횡령한 증거까지 다 들어있다. 나영이 멍하니 서서 손을 놓았습니다. 엄마, 다 알고 있었어. 난 너희 엄마야. 너희를 낳고 키웠어. 내가 침묵했다고 해서 눈이 먼 건 아니야. 지영 씨가 가쁘게 숨을 쉬었습니다. 형들 풀어줘. 당장. 경호원들이 서로를 보더니 준영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를 갈았지만 그 이메일에 대한 두려움이 탐욕을 이겼습니다. 그가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풀려났습니다. 내 형제는 엉금엉금 기어 일어나 제일 먼저 어머니 침대 곁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녀의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이상하리 많지 따뜻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지영 씨는 미소 지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우리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태주야, 도경아, 민호야, 셀이나, 미안하다. 엄마가 너희를 너무 고생시켰구나. 괜찮아요, 엄마. 세린이 엉엉 울며 엄마 손바닥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마치 작은 고양이처럼. 엄마가 우릴 버린 게 아니면 됐어요. 나영과 준영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계산적인 그들의 인생에서 이렇게 순수하고 강렬한 감정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나가라. 지영 씨가 두 막내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내 눈앞에서 꺼져. 그리고 각오해라. 내일 아침 기자회견을 열 거다. 다음 날 아침 부산대학교 병원 기자회견장은 기자들로 꽉 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악의적인 추측은 사라지고 충격적인 진실을 기다리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서지영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49년 만에 찾은 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낡았지만 가장 단정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목에는 각자 은색 의자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서지영입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고 목소리는 회견장과 전국의 수백만 TV 화면에 울려 퍼졌습니다. 49년 전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비겁하게도 아버지가 제 피부티를 갈라놓게 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1975년 폭풍우 치던 밤에 대해, 정신병원에서의 8년에 대해, 미치도록 사무친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 그리고 우리 네 형제의 기적적인 귀환에 대해. 이것은 재산이나 권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것은 연유한 인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갈라놓고 짓밟아도 핏줄은 결국 심장으로 흐르는 길을 찾아냅니다. 저의 이 네 아들은 제 보살핌 없이도 선하고 용감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지더니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뺨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SJ그룹의 주가는 떨어지기는커녕 폭등했습니다. 대중은 비극적이지만 인간적인 모성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서지영의 브랜드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졌습니다. 나영과 준영은 횡령과 상해치사,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영 씨가 차마 자식들을 고소하지는 못했지만 법과 여론은 그들을 합당하게 처벌했습니다. 그들은 경영권을 박탈당하고 사회의 냉대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끝없는 탐욕의 대가였습니다. 1년 후 어머니의 해변 별장은 이제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상류층의 호화로운 파티가 아니라 단란한 가족 식사입니다. 저는 여전히 버스를 운전하지만 이제는 특별한 버스를 돕니다. 새로 지은 은혜집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명예훼손 배상금을 털어 우리를 거두어 주었던 보육원을 재건했습니다. 세리는 보육원의 새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릴 적 그토록 갈망했던 사랑으로 버려진 아이들을 돌봅니다. 도경은 도서관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도와 예술재단을 운영하며 어려운 환경의 젊은 예술 인재들을 지원하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의사지만 주말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 진료를 합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우리는 어머니 집에 모입니다. 다섯 모자는
현관에 앉아 차를 마시며 밤바다를 봅니다. 얘들아, 어머니가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Y자가 예전에는 고통인 줄 알았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그건 바로 너희들이야. 너희가 내 인생을 완성해준 조각들이야. 저는 어머니를 보고 저와 똑같이 생긴 세 형제를 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독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인생이란 참 기묘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가기도 하지만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모든 것을 돌려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기다릴 인내심, 그리고 진실을 위해 싸울 용기가 있느냐는 것이겠죠. 9년의 유랑 그것을 어머니 곁에서 보내는 평온한 말년과 바꿨습니다. 저에게 그 값은 아주 쌉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찾고 있거나 기적을 기다리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혹시 압니까? 인생의 다음 모퉁이에서 연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늙은 버스 기사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생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만납시다.